영원할 것 같은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자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는 한 해 국가 예산을 통째로 삼킬 만큼 커졌습니다. 이제는 빚으로 빚을 갚을 수도 빚으로 고깃국을 끓일 수도 없게 되었죠. 냄비 바닥이 타들어가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졌고 20년 넘게 유지되던 침묵의 계약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먹었던 그 따뜻한 굴라시는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미래를 가불에 끓인 국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경제적 파산은 곧 정치적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체제는 더 이상 안정이라는 당근에 내밀 수 없게 되었고 온기가 식은 냄비 앞에서 헝가리인들은 다시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또다시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피를 흘려도 세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살아남으려면 다른 방식의 거래가 필요하다. 1956년에 그날의 교훈을 다시 꺼내들 때가 찾아온 거예요. 결국 이 파산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들의 선조가 유라시아 초원 끝자락 이곳에 자리 잡은 이래 헝가리는 이 질문에 단 한 번도 온전히 스스로의 의지로 답해본 적이 없었죠. 선택은 언제나 강자의 몫이었고 이 나라에 주어진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 청구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택지가 사라진 나라에는 늘 같은 역할만이 남았는데요. 청구서를 남긴 어른들을 대신해 그 값을 치를 어린 세대의 출현.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만큼은 그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침묵의 시대가 끝날 무렵 체제의 가장 안쪽에서 자라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때는 1989년 여름 부다페스트의 영웅광장. 이날은 헝가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연단에 선 사람은 권력자도 장군도 아니었어요. 26살, 이름조차 아직 낯설었던 한 청년이었죠. 그가 바로 오르반 빅토르. 그는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소련군은 떠나라. 그 말은 환호를 부른 동시에 침묵을 가져왔습니다. 젊은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제국을 향해 던진 직설적인 경고였으니까요. 당시 오르반은 자유를 말하는 인물이었고 서방을 바라보는 세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무너진 체제 위에 처음으로 세워진 다음 세대의 언어처럼 들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싸우지 않고도 피를 흘리지 않고도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의 한가운데에 이 청년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훗날 헝가리를 가장 오래 통치하게 될 이 인물은 어째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유보다 질서를, 이상보다 국가를 말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지금부터 그 배경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1989년 당시 헝가리 혁명은 동유럽에서 가장 평화로운 체제 전환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부다페스트의 거리에는 탱크도 총성도 없었어요. 대신 사람들의 긴 숨과 조용한 발걸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굴라시 공산주의의 그림자는 여전히 낮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제는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 헝가리는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달랐죠.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루마니아 혁명이 피와 불 속에서 태어났다면 헝가리는 탁자 위의 흰 종이와 사람들의 합의 속에서 새 시대를 준비했어요. 원탁 회의가 열렸고 공산당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헌법은 단 한 방울의 피가 아니라 수천 번의 잉크질로 다시 쓰였죠. 국가의 운명이 총구가 아닌 협상 테이블 위에서 결정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도대체 헝가리는 어떻게 싸우지 않고도 자유를 쟁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첫째, 공산당 내부의 분열이 이미 깊었습니다. 강경파와 개혁파의 대립, 경제 위기 속에서 커진 국민들의 불만, 그리고 서방과 소련 사이에서 계산하던 정치적 판단이 겹치며 기존 지도부는 권력을 지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둘째, 소련의 개입 가능성이 낮았죠. 당시 소련의 지도자 고르바초프는 평화적 전환을 선택했고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그리고 신사고 외교를 통해 동유럽의 변화에 무력을 쓰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는 헝가리에도 분명히 전달되었는데요. 덕분에 탱크와 총알 대신 협상의 문법이 작동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참여 방식이 달랐습니다. 거리에는 폭력적 봉기 대신 토론회와 집회, 시민위원회가 열렸어요. 부다페스트의 영웅광장은 이 모든 논의의 중심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서서히 자유라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이 역사적인 순간에 당시 불과 26살이던 오르반 빅토르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는 단순히 연단 위에서 소련군의 철수만을 외치지 않았어요. 그는 체제 전환의 가능성을, 민주화의 꿈을, 그리고 서방과 연결될 미래를 목 놓아 외쳤죠. 그의 눈에는 희망이 빛났고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이상주의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이면에는 다가올 미래가 안겨줄 불안이 먼저 번지고 있었어요. 공산주의 체제는 무너졌고 민주주의의 문은 열렸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아직 그 문턱에 서 있었죠. 민주주의 앞에 붙은 자유, 그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국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곧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도 들려왔지만 이 또한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속으로 중얼거렸죠. 자유를 얻는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 이 시기의 불안은 눈앞의 가난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내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내일도 같은 직장이 있을지, 우리 아이의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지, 과연 새로 탄생할 국가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을지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자유는 막연한 희망일 뿐 내일의 빵을 보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청년 오르반 역시 이 질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 자유주의의 언어는 유창하고 명확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수식어만으로는 사람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만 본능으로 느낄 뿐이었죠. 광장의 환호가 잦아진 뒤편에서 자유라는 빛보다 먼저 길게 드리워진 무거운 그림자를 말입니다. 국경이 열리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자유가 아니라 가격표였습니다. 시장은 환영 인사도 없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헝가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 세계 자본주의의 계산대 앞에 서게 되었죠. 정치는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지만 경제는 이미 출발선을 지나쳐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국가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규칙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그렇게 헝가리는 동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시장을 개방한 나라가 되었고 지체하면 뒤처진다는 공포 속에서 브레이크 없는 개혁을 선택했죠. 국영 기업들은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분해되었고 공장과 토지는 경쟁 입찰이라는 형식으로 재배치되었어요. 그 결과 효율은 올라갔지만 소유는 바뀌었습니다. 헝가리 경제의 핵심 자산들은 점점 더 헝가리어가 아닌 숫자와 계약서의 언어로 관리되기 시작했죠. 물론 수치상으로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증하며 성장으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숫자는 동시에 다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성장의 엔진은 외부에 있었고 운전대 역시 국경 밖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 헝가리는 생산의 장소가 되었지만 결정의 주체는 되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이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굴욕감.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감정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다름 아닌 구조였습니다. 일자리는 불안정해졌고 임금은 정체되었으며 국가는 더 이상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죠. 이때야 비로소 헝가리는 깨닫게 됩니다. 뒤늦게 시장의 문을 두드린 국가에게 자유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거대한 질서에 편입되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가혹한 입장권이자 감당해야 할 조건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1998년 오르반은 마침내 헝가리 역사상 두 번째로 젊은 총리로 등극했습니다. 연합 세력을 이끌고 거머쥔 승리였지만 그가 발을 디딘 국정의 무대는 여전히 전환기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였죠. 체제는 바뀌었지만 삶의 구조는 아직 굳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자유는 제도 위에 있었지만 안정은 여전히 사람들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르반은 곧바로 국가의 중심을 다시 조정하기 시작했죠. 일단 그는 공직사회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행정의 축을 총리실로 끌어올리며 흩어진 권한을 모으려 했는데요. 이는 분명 권력 강화의 움직임이었지만 동시에 무너진 국가의 조정 능력을 복원하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오르반에게 있어 국가의 역할은 중립적인 심판이 아닌 사회의 무질서를 정돈하고 가야 할 곳에 단호하게 가리키는 강한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경제정책은 이상과 현실 사이를 걷는 줄타기의 연속이었죠. 기본적으로 그는 시장의 논리를 전면 거부하지는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세제를 조정하고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는 한편 임산부 복지 지원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을 붙잡으려 했어요. 시장의 파도는 받아들이되 국가라는 방파제만큼은 남겨두겠다는 선택이었죠. 외교 무대에서도 분명한 성과가 이어졌습니다. 헝가리는 체코, 폴란드와 함께 나토에 가입했고 오르반은 주변국에 거주 중인 헝가리계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신분법을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정치의 전면으로 끌어올렸어요. 이는 헝가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가 존재한다는 감각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이 시기 오르반은 아직 국가를 강화하는 것과 자유를 좁히는 것, 그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1989년에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반은 집권 초기까지도 자신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믿고 있었죠. 다만 총리직을 수행하며 그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국가의 무게를 서서히 손에 쥐기 시작했는데요. 그 무게는 급류가 아니라 가랑비처럼 그의 가치관을 조용히 적셔갔습니다. 토론과 합의는 이상적이었지만 그만큼 느렸고 시장과 국제 질서는 헝가리의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위기는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직 결과만을 요구했죠. 이 경험 속에서 오르반은 점차 확신하게 됩니다. 국가는 중립적인 심판이 아니라 때로는 강한 조정자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말이에요. 이는 곧 정치 권력의 형태로 표출되었죠. 당시 연립정부 내부에선 갈등이 이어졌고 곧이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뇌물 스캔들이 줄줄이 터졌으며 언론 통제를 둘러싼 논란까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죠. 의회는 반대파 없이도 작동한다. 이 서슬퍼런 발언은 타인을 향한 위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 내뱉은 자기 최면에 가까웠죠. 실제로 그는 중앙은행 총재, 부다페스트시 검사장, 공영방송사 등 핵심 기관의 수장을 친정부 인사로 빠르게 교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가까이 대정부 질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의회를 의도적으로 정치의 중심에서 밀어냈죠. 그럼에도 오르반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계엄령이나 비상통치에 의존하는 방식까지는 택하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이 시기에 오르반은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지도자였습니다. 자유만으로는 국가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자유를 놓지 못한 지도자. 그리고 훗날 헝가리를 뒤흔들 그의 선택들은 성공과 실패가 뒤섞인 이 첫 번째 왕관 아래에서 조용히 숙성되고 있었습니다. 오르반은 결국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합니다. 국민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끝내 좁혀내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2002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피데스 헝가리 민주주의 포럼연합이 33%, 사회주의 정당이 28%, 그리고 다른 야당들이 각각 3%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되었죠. 반면 연정을 떠받치던 독립소지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1998년 14%에서 2001년 1%대로 추락하며 전통 우파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급진적 민족주의 성향을 띤 정의당이 부상했고 유권자의 약 40%는 끝까지 선택을 유보한 상태였고요. 정치는 이미 균열 위에 서 있었고 결과는 분명했죠. 73.5%라는 이례적인 투표율. 1990년 최초의 자유총선 이후 치러진 선거 가운데 가장 뜨거운 열기를 보였지만 그 불꽃은 오르반을 향한 찬사가 아닌 냉혹한 심판의 횃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권좌에서 내려온 오르반은 더 이상 결정자가 아니라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는 목격자가 되었죠. 이후 그는 첫 집권기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되짚기 시작했어요. 싸움 없이 얻은 자유는 왜 삶의 온기를 채워주지 못했는지, 서방의 규칙을 충실히 따랐음에도 공동체는 왜 더 단단해지지 않았는지 답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질문만큼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참패는 단순한 선거 패배가 아니었죠. 오르반은 2004년 EU 가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야당의 자리에서 지켜보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훗날 2010년 재집권과 함께 등장할 비자유주의적 결단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04년 헝가리는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무대에 발을 디뎠습니다. 오래 기다린 희망의 등불이 눈앞에 켜진 듯 사회 전체가 축제에 가까운 기대 속에서 새 출발을 꿈꿨죠. 야당 지도자로 물러나 있던 오르반 역시 이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며 첫 총리 시절의 좌절을 뒤로 한 채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EU라는 새로운 법과 규칙이 도입되자 헝가리는 거대한 질서 속으로 빠르게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연합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의 것이었고 무역과 투자의 기준 또한 그곳의 책상 위에서 정해졌죠. 헝가리 기업들은 체급이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강요받았고 헝가리의 노동이 만들어낸 이익은 국내에 쌓이기보다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빨대를 따라 국경 밖으로 흘러나갔어요. 헝가리는 또다시 서구 산업의 부품을 조립하는 조립 국가로 고착되고 만 겁니다. 시민들이 꿈꾸던 번영과 달리 삶의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죠. 유럽연합의 문턱을 넘었지만 끝내 운전대는 나눠잡지 못한 거예요. 우린 연합에 속했지만 그들과 동등한 입장은 아니었다. 이 간극은 헝가리 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고 오르반에게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그건 바로 통합이라는 이상만으로는 국민의 밥상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죠.
2008년 헝가리 가정의 저녁 식탁에는 평온 대신 질식할 듯한 불안이 내려앉았습니다. 낮은 금리와 안정을 자랑하던 스위스 프랑의 대출이 급증한 뒤 세계 금융위기가 덮치자 그 평온은 순식간에 산산조각났죠.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고 평범한 가장의 월급만으로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거리마다 주택압류 통보서가 날아들었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절망이 스며들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상하다 못해 솔직히 무서울 지경이죠. 크로네, 벵게, 포린트, 그리고 스위스 프랑. 제국의 화폐에서 세계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거쳐 또다시 외화 부채의 덫까지. 도대체 헝가리는 왜 이토록 지겨울이만큼 같은 선택을 다른 위기 속에서 반복해온 걸까요? 과연 이 반복은 역사를 잊어버린 망각의 결과였을까요? 그 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헝가리는 기억을 잃은 나라가 아니라 기억을 선택지로 바꿀 수 없었던 나라였죠. 통화는 늘 국가가 설계했고 외자는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개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어요. 더 위험해 보이는 포린트 대신 덜 위험해 보이는 스위스 프랑. 이는 당시로선 투기가 아니라 가게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작동하는 순간 국가가 떠넘긴 통화 리스크는 그대로 개인의 통장에 찍히기 시작했죠. 선택의 비용은 이번에도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지불해야 했던 거예요. 헝가리 경제는 IMF와 EU 공동 구제금융체제에 편입됐고 국가는 주권의 일부를 담보로 내놓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치의 영역으로 번져갔습니다. 심판이 곧바로 내려졌죠. 여당인 사회당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채 붕괴했고 대중의 가슴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새겨졌습니다. 좌파와 시장주의자는 우리 삶을 파괴한 시장의 하청업자일 뿐이다. 헝가리인들은 그제야 깨달았죠. 시장과 금융의 논리 속에서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은행에서 건넨 서류 한 장이 내 가족의 지붕을 앗아가는 사형 집행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 헝가리 사회는 처음으로 묻기 시작했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때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2010년 마침내 이 모든 경제적 파탄은 오르반을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밀어올렸습니다. 첫 총리 시절의 시행착오, 2002년의 참패, EU 가입과 금융위기까지 그는 실패와 혼란의 모든 과정을 직접 겪은 산 증인이었죠. 그에게 이번 복귀는 단순한 재등장이 아니었어요. 오르반은 단기 집권이 아니라 체제를 설계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피데스는 압도적 승리로 개헌선을 확보했고 헝가리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오르반 중심의 정치 질서로 재편되기 시작했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데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과거의 좌절과 혼란을 몰아붙이기보다 차분히 번역했습니다. 헝가리인들이 정말로 원한 것은 더 많은 자유나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었죠. 예측 가능한 월급, 무너지지 않는 일상,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망, 즉 오르반의 복귀는 그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한 국민들의 염원에서 비롯된 결과였고 그렇게 탄생한 체제가 바로 오르반의 비자유주의였던 겁니다. 금융위기, EU 통합, 좌파 정부의 연속된 실패 속에서 국민이 선택한 안정과 질서를 제도화한 결과 국민의 불안이라는 거친 비명을 질서라는 이름의 정치로 번역해낸 것. 그것이 2010년 오르반이 다시 거머쥔 권력의 실체였죠. 2010년 이후 헝가리는 오르반 중심의 체제 아래에서 새로운 정책 실험에 들어섰습니다. 국유화를 통해 전략 자원을 통제하고 다국적 기업에는 세금과 규제로 선을 그었죠. 가족 정책으로 사회 구조에 개입했고 동시에 동방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의 시선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예요. 그 선택의 결과물은 지금 무엇이 되었을까? 다음 편에서는 헝가리의 산업 전략, 배터리 산업의 부상, 한국과의 경제 협력 등 산업 국가 헝가리의 실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하입은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